당신 집 나가. 이젠 우리 남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고개를 돌리셨을 때 저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4년 동안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 차갑게 등을 돌리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최혜진이라는 이름보다 그 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먼저 따라붙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다방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방이 그냥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인 저도 알 수 있었죠. 수상한 남자들이 드나들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놀림감이었어요. 친구 부모님들은 대놓고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실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선 아빠가 술 먹고 돌아와 엄마와 밤새 싸우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나는 절대 저런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또 술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미성년자인 제가 술을 사러 가는 건 불법이었지만 마트 사장님도 저희 아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술을 팔아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골목 어기 가로등 밑에서 엄마가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는 절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놀랍게도 모른 척하고 그대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다가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 집을 당장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시외버스를 탔어요. 최대한 멀리 아무도 저를 그 집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 곳으로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공장 야간 근무,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몸도 마음도 늘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7살이 됐어요. 혜진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 같이 저녁 먹고 가요. 직장 동료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라도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벽을 치고 사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 비디오 대여점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너 혹시 최혜진 아냐? 야, 맞지? 제1고 최혜진. 고등학교 때 2년 선배였던 박종우 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선배는 무척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과거와 연결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 나 출장 왔는데 숙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만화책이나 빌리려고 했지. 근데 너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만화가 보고 싶더라고. 선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서부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선배는 늘 조용히 앉아 있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곤 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견 없이 누군가와 어울린 순간이었어요. 혜진아, 너 저녁 먹었니?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어줘. 혼자 출장 와서 밥 먹을 사람도 없잖아. 그날 밤 선배와 저는 작은 식당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며 사는지 물어봤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어요. 그 뒤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작은 시골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절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혜진아, 넌 보통 생일날 뭐하고 지냈어? 글쎄요. 전 사실 생일을 특별하게 챙겨본 적이 없어서요. 선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27년 만에요. 혜진아, 우리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선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뒤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 집안은 시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부모님도 그곳에서 사셨거든요.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개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혹시 시부모님이 그걸 알고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 드디어 보는구나. 종우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나까지 설레서 잠이 안 왔다. 그런데 보니까 종우 말보다 훨씬 더 곱고 착하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일단 밥부터 먹자.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인절미를 해주셨습니다. 따끈하고 쫀득한 떡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먹어. 넌 더 쪄도 돼. 동네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보고 서울서 연예인 데려왔냐고 난리야.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은 절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시댁에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느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이 둘을 낳았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먼저 설거지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 애들 보느라 피곤하잖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가 금방 할 테니까 당신은 TV라도 보고 있어. 남편은 늘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가끔 주말엔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 덕분에 저는 가끔 신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오늘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이렇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연애 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행복한 시간 속에도 늘 불편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 시숙이었어요. 시숙은 맨날 무슨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시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 넌 맨날 무슨 사업한다고 돈 빌리고 갚지 못하면 그때야 우리 찾아오는 거 모를 줄 알아? 나도 내 엄마도 벌써 나이가 이런데 이 나이에 자식비 갚아주다가 허리가 다 휠 지경이야. 그런데도 시숙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선 보는 사람마다 행패를 부렸고 저한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이, 재수 씨. 거기서 뭐해요? 시숙이 왔는데 술상이라도 좀 차려와요. 나 밥도 안 먹었으니까 밥도 좀 차려와. 따끈한 국물 있으면 더 좋고. 시숙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형님도 시숙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휴, 이놈의 시골 음식 언제까지 먹어야 돼? 동서, 거기 있지? 이 사람 술상 보는 김에 내 밥도 좀 차려줘. 아,
그 아버님이 캐오신 풀뿌리 같은 거 꺼낼 생각도 말고 입에 달아야 몸에도 달지. 오히려 형님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숙 부부가 올 때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숙이 제게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재수 씨, 이거 정말 서운하네. 가만 보면 재수 씨가 날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다니까.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이거. 아주버님,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시댁에 올 때마다 제가 식사도 차려드리지 않았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거로 생색이라도 내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술 취한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때 약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밭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광경을 딱 목격했어요. 평소에 참 순하고 밝았던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시숙을 정말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형, 지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내가 그동안 형이 부모님 재산 빼가는 거 다 알아도 그 피 같은 방앗간 돈도 축내는 거 다 알면서도 형제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봐서라도 참고 지낸 거야. 근데 이건 아니지. 내가 뭔데 내 아내한테 목소리를 높여? 남편은 눈에 불을 켜며 시숙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시숙은 남편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뒤끝질을 쳤죠. 너 형한테 말이 심하다. 내가 술 좀 먹어서 목소리가 컸던 거야. 재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시숙은 남편이 손을 놓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진정이 안 되는지 한동안 씩씩거렸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놀랄까봐 먼저 저를 살폈어요. 여보, 미안해. 저 인간이 당신한테도 이런 민폐를 끼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앞으로 내가 잘 단속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시숙도 겁을 좀 먹었는지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자꾸 배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아휴, 이상하네.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배탈도 아닌데 자꾸만 명치 끝이 아프고 배가 묵직하네. 아직도 그래?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뭐 약초라도 좀 다려달라고 부탁할까? 저는 바로 시아버님께 말씀드렸고 아버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몸에 좋은 약재와 함께 정성스럽게 약을 끓여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허리까지 아프다며 허리를 펴지도 못했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고 했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밤새 뒤척이다가 괜히 화장실만 들락거렸죠. 체중도 많이 줄었고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당장 남편 손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있고 아픈 걸 참으면 안 돼. 그러다 혹시 문제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나한테 얼마나 몸에 좋은 것만 먹이셨는데 잠깐 속이 안 좋은 것뿐이야. 남편은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끝까지 웃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올 땐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남편은 췌장암 말기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췌장암이 조기 발견이 늦은 병이라지만 갑자기 제 남편이 말기 암일지도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오진일 거라며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평소처럼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애가 요즘 키가 쑥 큰 것 같다느니
작은 애가 아직도 숙제를 미룬다느니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요. 혹시라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남편이 아픈 게 진짜가 될까봐 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얼마 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살릴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치료 못하는 병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꼭 당신 살릴 거야. 아니, 꼭 살게 할 거야. 그때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당장 서울 큰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더라도 고향에 있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매번 서울까지 와서 남편의 병간호를 도우셨어요. 사실 그때 남편의 상태가 이미 너무 안 좋아서 더는 손 쓸 방법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치 희망이 남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어제도 병원에서 주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며칠 푹 쉬다 오세요. 아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병간호를 다 맡기고 가겠니? 너라도 가서 눈 좀 붙이고 와. 이러다 며느리마저 몸 상하겠어. 하지만 정작 몸에 무리가 가고 있던 건 연로하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종종 머리가 어지럽다며 몇 번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병원 신세 지실 때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시부모님이 한사코 말리셨죠. 종우 병간호도 힘들 텐데 뭐하러 우리까지 신경 써. 내 옆에 내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다. 걱정 말어. 하루 수액만 맞으면 괜찮아지던데.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두 분만 병원에 다녀오시게 해요. 저도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도 듣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할게요. 아유, 괜찮다니까. 내가 자꾸 이러는 게 더 불편하다. 넌 우리 종우만 신경 써. 그걸로도 충분해. 평소에 고집이 없으신 편인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유독 신경 쓸 거 없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도 그땐 남편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알겠다며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죠. 말기암에 걸린 남편의 병간호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정말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숨 쉬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췌장을 넘어 다른 곳으로 전이가 시작됐고 남편은 끙끙 앓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여보, 누구 좀. 아무나 불러줘. 누가 내 등짝을 송곳으로 콕콕 쑤시는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한때 든든하게 저를 안아주던 남편의 넓은 등은 이제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수가 찼을 땐 가느다란 팔다리에 배만 비정상적으로 부풀기도 했고요. 황달로 노랗게 물든 남편의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이 저에게 오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고통을 참아보겠다고 온몸에 피가 날 때까지 긁으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을 참았어요. 남편의 그 고집이 절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그냥 차라리 소리를 질러.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제 기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그 무서운 병은 결국 남편을 저 멀리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하며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시어머님은 진작 혼절하셨고 저도 아이들도 울음소리로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저 대학 갈 때까지 버틴다고 하셨잖아요. 엄마 혼자 둘 수 없다고 꼭 이겨낼 거라고 했잖아요. 여보.
안 돼. 나 당신 없이 아직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평생 받기만 하고 해준 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제 남편은 이 짧은 글에 다 녹여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선 언제나 동료들에게 친절했고 가족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가리고 아빠였죠. 그런 남편이 그 젊은 나이에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시부모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몹시 신경이 곤두서 있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장례 기간 내내 제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그런 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현실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남편의 사망 신고하러 가는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겨우 마음을 먹고 남편 사망 진단서 들고 가서 신고하는데 창구 직원이 담담하게 고인 성함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실감이 좀 났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없다는 게 그제야 조금 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망 신고까지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마루에 큰 가방 몇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오랜만에 나타난 시숙이 서 있었죠. 여긴 왜 또 찾아왔어? 이제 우리 남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갈 길 가. 설마 우리 집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아직 붙어 있는 건 아니겠지. 시숙은 제게 이제 남이니 이 집에 더는 오지 말라며 절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도 옆에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막 현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애타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옆에 있어야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님도 뛰어나오셔서 시숙을 말리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해? 나갈 거면 내가 나가.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진짜 저 힘쓰게 하지 마세요. 이 여자 이제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라고요. 괜히 집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유산 달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시숙 눈엔 제가 그저 유산이나 노리며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도 그렇고 시숙과 시아버지도 한참을 문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가 시숙의 편을 드는 겁니다. 다 그만 좀 해. 지금 종우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소란이야. 며느리, 너도 잘 듣거라. 이제 우리 종우도 없고 그러니 너도 애들 데리고 나가라. 너도 이제 내 살 길 찾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살 길을 찾으라니요? 시어머니는 그러며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제품의 서류 봉투 하나와 돈 봉투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이거 소 10마리 판 돈이다. 이 돈이면 너 어디 가서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게야. 이 돈 가지고 가라. 더는 집안에 싸움 만들지 말고 가라고. 이 서류는 나중에 좋은 곳에 자리 잡으면 그때 봐라. 무려 14년 동안 절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절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시숙이 저한테 뭐라 험한 말 하는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절 버렸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는데요. 하지만 그땐 이미 시댁의 문이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냐며 무척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아이들 손을 붙잡고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일단 이곳에서 멀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우선 터미널로 가서 버스표를 샀습니다. 처음엔 친정이 있는 곳으로 갈까 하다가 차라리 그곳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터미널에 앉아 있다가 겨우 버스에 올랐네요. 아이들을 앞에 태우고 저 혼자 뒷자리에 앉아 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일단 어디든 가서 아이들과 지낼 만한 방 한 칸을 얻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버스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지는 시댁을 보며 저는 억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제 손엔 여전히 시어머니가 주신 돈봉투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게 나중에 이 서류를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하셨더라고요. 냉정하게 절 보지도 않고 고개를 확 돌리시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엔 시부모님이 소를 팔았다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봉투를 열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진단서 몇 장과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며느리, 우선 이렇게 편지 남기는 날 용서해다오. 이 편지를 열어볼 쯤엔 내가 우리 곁에 없겠지. 그동안 이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많이 섭섭했을 게다. 근데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동안 우리 아들 병수발 하느라 내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 종우만 살피는 것 볼 때면 내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근데 나까지 그런 너한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전부터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잖니. 그때는 아픈 아들 둔 충격으로 잠시 몸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종우 떠나고 정밀 검사 받아 보니 내가 말기 암이라더구나. 우리 종우가 이 엄마가 필요했나 보다.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종우 혼자 있을까봐 걱정이었는데 내가 종우 곁을 지키러 갈 것 같다. 어차피 나이 무슨 치료를 받겠니? 난 치료도 다 포기하고 먼저 간 우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구나. 내 시아버진 며느리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내가 신신당부했다. 우리 며느리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넌 내 인생 찾아가야 한다고. 그러니 내 시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많이 미안하다. 내 딸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야. 부디 좋은 곳 가서 우리 걱정은 말고 잘 지내길 바란다. 그 서류들은 놀랍게도 시어머니 말기 암 진단서와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투병할 당시 병을 진단받으셨지만 저에게 또다시 짐을 주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아마 절 독하게 보내고 홀로 제 남편 곁으로 떠날 준비를 하실 모양이었습니다. 기사님, 당장 버스 좀 세워주세요. 제발 저 좀 내려주세요. 얘들아, 일어나. 당장 할머니 댁으로 가자. 저는 그 모든 게 파악된 순간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콜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기사님, 여기로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택시 올라서도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택시에서 내려 다시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예상처럼 시부모님이 주저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며느리 이제 어디 가서도 잘 살겠지. 걔가 마음이 약해서 큰일이야. 부디 우리는 잊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떡하나.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울 거면 다시 며느리 불러오자. 어머, 당신 정말 큰일 나겠어. 저는 정원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딜 가요? 여기가 저희 집인데 대체 어디 가란 말씀이세요? 저 못 가요. 이대로 떠나면 하늘에 있는 남편 얼굴을 제가 무슨 염치로 보겠어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 저만 살겠다고 떠나는 게 자식으로 할 짓인가요? 저한테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제 부모님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때 곁에 있던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파고들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희 안 갈게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 마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밀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왜 또 왔어? 내 인생 찾아가라니까.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널 붙잡겠니?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 늙은 시어미가 무슨 자격으로 널 붙잡아? 자격이 왜 없으세요? 저한테 처음으로 엄마가 돼주셨잖아요. 아버님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게 저한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제 말을 들으시곤 시어머니는 전처럼 절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구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날 저희 모든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절대 안 가요. 이제 저랑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하세요. 저랑 아이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겠다고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다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어머님은 제 고집을 못 이겨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숙과 형님은 중간중간 찾아와 비수를 꽂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뭐야? 아직 안 갔어? 진짜 양심도 없네. 우리 부모님 그나마 남은 재산이라도 다 뜯어내려고 이래. 효부인 척 잠깐 하다가 돈 들고 튈 작정이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건 당신 생각이겠지. 어머님 아프신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이 하고 싶어? 저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당장 마당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죠. 이 인간들아, 너희가 정말 사람이니? 지금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떤 줄이나 알아? 말기 암 판정받고 사투 벌이고 계신데 너희가 한 번이라도 찾아서 걱정한 적 있어? 간병 한 번 해본 적이 있냐고? 당장 나가. 당장 안 나가? 너흰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제가 그렇게 눈에 뒤집어 쓴 듯 몽둥이를 휘두르자 시숙은 엄청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왜 이래? 이거 어디 독초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사람 치겠네. 그래, 나 미쳤다. 이판사판이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너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다 보여줄까? 당장 안 꺼져. 제 기세에 질려버린 시숙 내외는 그 길로 도망쳐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간혹 다시 찾아와 기웃거렸지만 그때마다 저는 머리에 핏대 올린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뒤로 저한테 질렸는지 전화도 한 통이 없네요.
제 이런 행동은 동네에 소문이 나서 쑥스럽지만 저 같은 며느리가 없다며 칭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시부모님을 모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절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당신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 배려해 주신 그 따뜻한 시부모님께 제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1년은 더 살 것 같다. 이러다 너무 오래 살다 가는 건 아닌가 싶어.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년, 20년 더 오래오래 저랑 재밌게 지내셔야죠. 그죠, 아버님? 처음 병원에선 어머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벌써 1년이 넘게 저희 곁에서 잘 견뎌주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어머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평소에 약주 즐기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이젠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십니다. 나라도 건강해야 우리 며느리한테 부담을 안 주지. 술은 물론이고 몸에 나쁘다는 거 싹 다 끊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건강하게 계셔주셔야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되는 거 알죠? 얘들아,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가서 안마해드려. 비록 제 처지가 가끔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두 분의 곁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매일 절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고요. 여보, 거기서 잘 보고 있지? 나 당신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내 걱정 말고 거기선 아프지 마.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 테니까.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가족의 투병으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무서운 병과 싸우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고통보다 외로움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분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진심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처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